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매크로와 관련된 이야기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최근에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긴 했는데, 또 결과적으로는 이게 또 금리랑 연결되는 것 같긴 한데, 연준에서 금리를 이렇게 해서 고원을 그려버리면, 이 금리를 버티지 못하는 애들은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네네. 사실 이제 그 최악의 상황을 지금 저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나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의 안 좋은 실물 경제에서 안 좋다는 소식은 더 많이 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것이 정말로 구조적으로 더 나빠질 것이냐 아니냐 정도인데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좀 해소가 되어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 안 좋아지는 강도 자체 모멘텀은 이제는 약해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실제 금리 수준 이게 기준금리야 조금씩 더 올려 나가겠지만 연준이 미리 얼마까지 올리겠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워낙 했다 보니까 사실 내년도에 미국 국제 선물 시장에서 최종금리 수준 반영하는 거는 이제는 살짝 조금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미 이제 그 안 좋은 부분들을 조금 방향을 돌리기 시작을 저는 뭐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경계선에 있는 기업들에서는 더 못 버티는 데도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추가적으로 막 부실이 나오도록 하는 거는 뭐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든지 되게 심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더 불안해질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안 좋아지는데 심리가 노근노근해지면 그런 정책을 잘 써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눠서 쓸 것 같아요. 지금 영국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례였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도 영국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것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긴축을 막 해나가다가 그것 때문에 사고가 터졌죠. 네. 연기금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순자산이 제로가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터져버렸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하던 QT도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사실은 QE를 해준 것이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총재가 나와 가지고서는 이거는 우리가 목표를 모순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금융 안정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은행도 보시면은 뭔가 지금 금리를 자꾸 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다라고 하니까는 막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서는 뭐 몇십 조에 대해 가지고서 해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긴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그 이제 핀셋처럼 완화책을 펼 수 있다라는 것일 거거든요. 근데 영국이 저렇게 해가지고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뭔가 사고가 팡팡 터지는, 그러니까 금융 안정이 위협받는 그런 거에 대해서 최종 이제 대부자인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서 우리가 그건 안 터지게 할게. 근데 긴축은 계속 할 수 있어. 그 둘은 상반되지 않아. 라고 하는 성공 사례가 남아버리면 네. 좀 많이 쉬워질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요. 그래서 지금 영국이 좀 최근에 안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뭐 좀 키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한번 어쨌든 그 약점을 노출하긴 한 거잖아요. 네. 저거 지금 쟤네들 LDI 금리 뭐니 해가지고 저거 한번 무너뜨려 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그 헤지 펀드들이 분명히 지금 아직 철수는 안 하고 대기는 하고 있을 텐데 이들이 이제 얼씬도 못하게 하려면은 정책을 잘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영국 얘기 나왔으니까 좀 질문을 좀 드려보면 사실 이제 영국이 얼마 전에 이제 재정 정책도 이제 다시 이제 뭐 발표하는 걸 보니까 내년에 국채 발행을 꽤 많이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QT는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채권을 사고 파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부에서는 채권 발행을 많이 해서 공급은 늘어날 텐데 사주는 그 중앙은행에서는 안 사준다. 그럼 누가 사주냐? 그러면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뭐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긴축을 계속 해 나가는 목표도 있지만은 금융 안정도 굉장한 목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QT를 계속해서 해 나가다가 정말로 채권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네. 또 다시 그 즉시 멈추고 아하. 또 이제 최종 이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터지지 않고 네. 잘 가야지만 이런 이제 오른쪽으로도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 세계가
엄청난 그런 이제 유동성의 증가, 그 다음에 경험하지 못했었던 지난 몇십 년간 인플레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열기를 빼나가는 과정에서는 역시나 이쪽도 가다서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QE도 전대미문의 정책이었다면 QT도 전대미문의 정책이거든요. 과거에도 연준이 QT 할 때 보면은 결국에는 사고가 터질 때까지, 그렇죠. 예, 한 군데에서 사고 그때 이제 단기자금 시장이 터졌었잖아요. 네네네. 거기가 터질 때까지는 밀어보고, 그러니까 트라이얼 앤 에러를 실생활에서 해보고 터졌네? 그만할게. 아하. 이 정도까지는 줄이고는 싶을 것 같아요. 그쵸. 나중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예, 예. 근데 그게 딱 터지고 나면은 아마도 돌변하지 않을까. 금융 안정이 우선이야. 갈 수 있고, 실제 그런 준비를 미리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연준 입장에서는 그때 연준이 직접은 아니지만 재무부에서 우리가 다시 채권을 국채를 사면 어떨 것 같아? 라는 그때 설문지를 돌린 게 뭐 그거의 선행 작업이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반대로 좀 생각을 했었던 게 이제 저희 생각이긴 한데요. 그런 것 같아요. 영국과 한국에서의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사실 미국에서 네네. 문제가 생기는 게 제일 큰 문제였던 맞습니다. 거고. 예, 예. 근데 얘네들 선에서 막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또 다시 이제 QT를 안 하다가 또 살짝 QE 해주고 그러면서 네. 이제 또 이제 QE는 아니라고 하겠죠. 이게 not QE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그냥 좋게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는 전망이시고 저도 되게 그 전망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그 미국에서 그때 바이백 이제 뭐 앨런이 알아보고 했을 때도 괜찮나 본데? 뭐 이런 피드백을 받으신 것 같아요. 뭐 당장 해야 될 계획을 발표를 안 하신 거 보면. 네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네. 진짜 바닥이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네네. 해보긴 했었거든요. 네네. 사실 조금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긴축 사이클을 가고 있을 때에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 2018년도 이제 12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고 QT는 계속 해 나갔었죠. 그러다가 2019년도 9월 달에 맞아요. 그때 이제 단기자금 시장이 하단이 막 났죠. 예, 네네. 10% 이상 올라가고 하면서 연준이 완전히 QT는 멈추고 이제 그 1년 미만짜리를 막 엄청나게 사주고 샀죠. 예. 네. 그렇게 되어 썼던 걸로 봐가지고서 근데 이제 증시 저점은 그때 18년도 12월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산 매입이나 아니면은 이제 자산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사고가 날 때까지 하는 것은 맞지만은 사고가 나면 그 즉시 이제 얼굴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다시 보호해 줄게라는 걸 한번 보여줬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QT에 대해서 우려는 있지만 막 저는 판을 깰 정도만큼의 우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미 좀 많이 알려졌다는, 그러니까 알고 예, 있다라는 예. 것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가겠어? 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같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라는 거에 베팅하기보다는 뭐 안정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사실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대표님이 어쨌든 역시 매니저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바이콜 하실 때 보면 강단이 딱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네. 이제 어쨌든 멋지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끝이 어디일까? 어디까지 보고 우리가 주식을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금리는 높은 수준이어서 맞습니다. 예. 얘네들이 과거에 낮은 금리였을 때는 주가가 그냥 풍선처럼 슉슉 날아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 업사이드가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최악의 시기 지나고 나면은 뭐 이제 금융장세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정말로 더 높게 가려면은 실적이 막 뒷받침이 그렇죠. 되는 장세가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최근에 제일 주목을 하고 있는 게 향후 증시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부분에서요. 재고를 보고 있습니다. 재고. 네, 그러니까 이 증시가 최악을 지날 때는 재고가 너무 많아서 그 악성 재고를 소위 말해 떨이 판매를 하다 보니 기업들 마진이 많이 안 좋아지는 그 구간을 지날 때 파악할 때도 재고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지금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그래서 적정 재고 수준까지로 잘 도달을 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그 뒤에는 또 뭐 소위 말해서 뭐 재고 리스타킹 사이클이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때가 아주 전형적인 이제 실적 장세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과잉 재고가 심합니다, 문제가.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속도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실적 장세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온다면 그게 빨리 와서 좀 빠르게 더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이제 제일 중요한 지표가 그거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고 수준도 보면은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줄어드는 데는 줄어드는데 아직도 많은, 그러니까 섹터별로 좀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또 그렇습니다. 주목하시는 섹터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제일 주목하는 거는 일단 소매점입니다. 그러니까 소매 쪽이 일단 이번 분기만 아니고 1분기부터죠. 2개 분기 전에. 그때부터 뭐 월마트나 타겟이나 다들 우리 과잉 재고 문제가 심해가지고서 재고를 좀 줄여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마진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가이던스를 막 갑자기 막 훅훅 낮추고 맞아요.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재고 증가율이 이제는 2개 분기 지나니까 많이 내려왔고 일부 기업들은 이 정도면 되게 만족스러운 재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매 쪽에서가 이 행동이 제일 먼저 나타났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 ISM 제조업 PMI 발표될 때 각 섹터별로 코멘트에서도 발견해보면 소매 쪽에서 재고를 좀 문제가 심각해서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코멘트가 제일 먼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B2B 하는 업체들, 그리고 그 B2B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 순으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소비자가 여기 있고 공급자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소매 쪽에서 이게 잘 이런 식으로 되는 모습이 보이면 결국에는 이제 도매 쪽이나 부품단 쪽에서도 이것이 잘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매 쪽이 지금처럼 잘 좀 줄여 나가고 이익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우리 마진 방어 잘했어요. 라고 하면은 그게 좀 다른 산업에도 결국 시차를 가지고서는 영향을 좋게 주지 않을까 봅니다. 어쨌든 그 유통 쪽에서 물건 좀 더 가져오세요. 라는 네, 얘기가 네. 나와줘야지 네,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이 돼서 이제 그 소비 시즌이 돌아오잖아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요. 이 구간에 좀 재고가 많이 소진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좋겠네요. 그런 네, 소식들이 그렇습니다. 나오면은. 그러니까 제일 바라는 거는 그때에 정말로 완전히 정상 재고 수준으로 돌아갈 정도로 판매가 잘 되면 그러면은 이번 사이클이 생각보다 좀 빨리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재고를 잘 보면은 실적 장세로 이어질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네.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쪽도 네네. 재고가 이슈가 많잖아요. 이제 반도체 쪽 경우에 저는 최근에 그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한국 증시 매수 상향 의견 자료가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그 자료 자체가 본인들이 보기에 반도체는 내년도 중반 정도의 그 안 좋은 게 피크 아웃을 할 것 같다라는 거죠. 내년도 중반 정도. 이익의 하락폭이 줄어드는 게 내년 한 2분기, 3분기 정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증익을 한다가 아니고요. 나빠지는 게 마이너스가 이제 좀 괜찮아지는 거죠. 2분기 때까지는 안 좋을 거다. 그러나 뭐 3분기부터는 안 좋아지는 폭이 줄어들 거다. 사실 내년 자체를 한국을 뭐 10% 이상 감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건 맞는데 그 안 좋은 모멘텀이 언제 피크아웃 할 거냐.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고 나서 한국 시장을 보니까 한국 시장은 항상 선행을 하더라는 거죠. 주가가. 그래서 왜 그러는 걸까요? 똑똑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워낙에나 한국 이 기업들이 다들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는 소위 이제 경기 민감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적자나 고퍼에 사서 그쵸. 저퍼에 팔아야 된다. 그런 이제 플레이를 한국 시장 전체를 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에서 제일 대표 주식은 전기전자, 반도체이니까 그쵸. 그들이 돌기 전부터 이미 주가는 막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그래서 그 내년도에는 마이너스 11%, 내후년도에는 플러스 20몇 % 이렇게 이익 추정치를 해놨어요. 그러면 한국은 항상 선행하니까 내후년에 이익이 좋아질 걸 보고 지금 사야 된다. 선행을 하더라. 근데 그게 참 의미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정말 나쁘고요. 더 안 좋아질 거고요, 이익이. 그리고 이게 반등하는 데에는 뭐 내년 끝까지도 안 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말은 그럴 때 사야 된다. 인데 저도 뭐 거기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 사이클은 맞추기가 참 어렵다고 일단은 기본 가정하라고요. 그래서 예상하는 지금 나오는 것보다 더 빨리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반도체만큼 좀 공급단을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쪽은 없는 것 같아요. 뭐 효율화 시키겠다 그러고 뭐 이제 바꾼다고 하면은 빅그로스 좀 덜 나오고 그 다음에 부품 들어오는 거 좀 더 이제 저기
설비 들어오는 거 한두 달 늦췄어요. 그래 버리면은 비크로스 조금 덜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는 저점이 저는 산업 저점도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매월 말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섹터별로 나옵니다. 반도체 생산, 그 다음에 반도체의 재고 증가율 이게 나오는데 실제로 엄청 증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재고 증가율이 지금 이제 피크를 찍고서 내려오고 있고요. 여전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의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서 2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이게 2018년 1월인가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산에 한다 만다 노이즈가 이제 대단히 많은데 숫자만 봐가지고서는 지금은 좀 줄어들고 있다. 예. 그래서 시작이 됐다 여기도. 예, 확실히 재고 줄이는 게. 재고 줄이는 게 네, 시작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좋은 건 맞는데 결국은 좋아질 테니 지금부터 사 들어가자. 뭐 이런 정도의 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네. 그렇고 조금씩 사야 된다라는 콜을 하시는 쪽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마치 연준 의원들이 이제 비둘기파 쪽으로 약간 좀 힘이 기우는 거랑 비슷하게 그런 모습들은 지금 분명히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좀 주목하시는 섹터가 좀 있을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지난번에는 이제 대형주를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계속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좀 뭔가 섹터가 이렇게 힘을 내려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러니까 한국은 거래에 사실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개인 투자자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서 뭔가를 이제 만들어낼 때에 저는 강력하게 개별주 장세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아직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을 돌리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이 힘을 내야 될 텐데, 특히나 그 중에서도 지금은 외국인 수급이 어쨌든 그래도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기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들, 또 외국인들의 성향상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저는 역시나 지금 수급의 버팀목은 그래서 사이즈 효과가 크지 않나. 그래서 그쪽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대형주, 그러니까 뭐 섹터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사이즈가 있다. 그렇고. 그럼 만약에 이제 대표님의 생각이 좀 변한다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개인들이 이제 들어오는 느낌이 들고 뭐 이럴 때를 기다려야 될까요? 또 그때 다른 변화들이 또 있을까요? 아니면 아마 그때가 정말로 이제 좋아 보이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것이 좀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래서 현실 매입이 나타나는, 아마도 그래서 이제 실적 장세 직전이거나 뭐 그 정도 즈음부터 해가지고서는 또 이제 다음번에 주인공이 될 주도주 쪽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때면 또 자금이 들어오고요. 그렇게 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고 차근차근 이렇게 간다면 그 방향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짧은 시간이었는데 정말 많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매크로에 관련된 이야기,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까지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신다면 좀 어떤 거. 근데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거나 그러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제 매크로를 저도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래놓고서는 다음 달에 또 뭐 인플레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버리면 또 완전히 또 아비규환으로 난리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매크로 자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분석의 정확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증시 자체가 과거에 정말로 침체가 왔을 때에도 평균적으로 한 30% 내외 정도 빠지고서는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펀더멘탈도 봐야 되지만 가격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격이 한번 그거를 좀 반영을 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는 하방의 기대값보다는 상방의 기대값이 높은 거니까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으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급적이면은 긍정적인 쪽으로 안 좋은 뉴스만 찾지 말고 긍정적인 것도 찾아가면서 그 균형 잡히게 이렇게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자, 오늘 뭐 사실 연준 의원들의 싸움에서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 이야기하고, 그리고 재고 이야기하고, 중국 이야기하고, 빼먹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너무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